자, 동학농민운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제물포 조약, 한성 조약, 뭐 여러 가지 조약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약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레오디옹 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되었다. 이를 삼국 간섭이라고 한다. 이 삼국 간섭이요, 여러분들 언제 이루어지냐면 1895년에 삼국 간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겠죠. 내 언젠가는 러시아 너를 용서치 않겠다. 정확히 9년 후에 1904년에 갑자기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으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복수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입니다. 제가 흥선대원군 이후부터는 연도를 꼭 기억하셔라. 연도를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선시대 연도 외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조선시대는 연도 문제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뭐 임진왜란 뭐 1592 이런 거 낸 거 아니에요? 절대 조선시대는 연도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각 반에 안내한 것처럼 조선시대는 연도 문제가 안 나오고요. 흥선군 연도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도의 분위기는요, 국가 기강은 물론했고 지배층의 가혹한 농민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답이 나올 거예요. 청일 상인에 내륙 진출했다는 농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청나라 상인을 예를 들어 청나라 상인? 호호, 청나라 상인이 그대로 쓸게요. 내륙 진출했다. 한마디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어디든 가서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외국 상인들이 우리의 상권을 위협하면 문제점이 나오겠죠. 자,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이 가능했던 게 질문. 자, 몇 년부터일까요?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나와야 돼요. 1880 자, 1884년 아니면 1885년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제가 굳이 적은 이유는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수하지 말라고 적었고요. 답은 1882년입니다. 자, 1882년이다. 자, 연도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1882년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 들어볼까요? 이모군란, 그 다음에 미국과의 수교, 다 82년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로 청나라와 조선이 엄청나게 긴 조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상민, 긴급, 수륙, 무역, 장정. 뭐 이렇게 길었던 거 기억 안 나죠?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일단 조선이 청나라에 속국이다라고 맨 첫 줄에 문장에 해놨습니다. 조선이 청의 속국이다. 두 번째, 마건상, 멜렌도르프와 같은 고문이 파견됩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 재정과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간섭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청나라 상인에게 내지 통상권을 허용해 줍니다. 이때부터죠. 청나라 상인이 개항장이 아닌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선생님, 엄청 많은 나라 중에서 겨우 청나라 하나인데 뭐 이거 가지고 농민 생활이 어려워요. 자, 청나라 상인한테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는 즉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까지, 일본도 나중에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통해서 제국 대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청나라 상인한테만 줬지만 다른 나라들은 제국 대우의 근거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만 준 게 아니죠. 자, 바로 이게 이모군란 때 맺었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82년이 답이겠죠. 자, 여하튼 1894년 즈음에 이렇게 농민층의 동요가 있었고요.
농민들 반감이 고조됐으며 각 곳에서 봉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종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종교가 뭐냐? 바로 동학이죠. 자, 동학이라는 종교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종교의 반대? 서학입니다. 서쪽 학문, 실제 학문이 아니었죠.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종교였습니다. 서학에 반대된다 해서 동학을 만듭니다. 동학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기 폭발이에요. 인간은 존엄한다. 누구나. 에이, 양반만? 아니다. 농민도, 평민도, 노비도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다. 대박이죠. 양반들한테 핍박받았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와, 엄청난 호응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호응이죠. 자, 최재우가 만들었습니다.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 자, 근데 당시 지배층들은 최재우가 만든 이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죠. 양반만 존엄해야 되고 양반 신분 유지해야 되는데 평등을 강조해 최재우를 처형합니다. 최재우의 처형당한 죄명은요, 바로 혹세 무민입니다.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을 어리석게 했다. 이게 바로 그의 죄명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제2대 교주인 최시영의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죠. 자, 포접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포교라는 것은 종교를 널리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활동 조직이에요. 뭐 학생회, 학급회 같은. 예를 들면 여러 개의 포들이 있습니다. 각각 활동하고요. 포들은 각각 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는 서로 또 몰라요. 왜? 당시 합법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면 만약 여기가 발각됐어. 그러면 여기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만 사라지는 거야. 왜? 모르니까 서로. 이걸 포접제라고 합니다.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단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포접제로 확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전을 가능합니다. 자, 경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천주.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님. 동학에서 강조하는 하느님이 하늘님이거든요. 하늘님이 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중요한 동학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삼남 지방에서 동학교도가 진짜 증가가 아니라 그냥 폭발합니다. 폭발. 삼남 어디예요? 전라도요, 충청도요, 경상도요. 이 지역을 삼남 지방이라고 하고 농민들이 엄청 많았죠. 자, 동학이 점점 교세가 확대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랬죠? 동학교도들이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죄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 기억하세요. 교조 신원운동. 여기 있네요. 또 한번. 자, 교조. 종교 만든 사람이에요. 최재우죠. 신원. 자, 신원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다. 뭐 죄가 원래 없었는데 있었다. 그래서 이걸 없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억울한 죄를 풀어달라. 최재우의 억울함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했죠. 자, 여기서는요. 두 개의 집회가 열려요. 자, 집회는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하셔야 됩니다. 삼내 집회 같은 경우는요. 지극히 종교적인 성격입니다. 당시 주장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최재우의 억울함을 달라. 동학을 인정해달라. 누가 봐도 종교와 관련된 겁니다. 누가 봐도. 자, 근데 보온 집회로 오면서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동학을 인정해달라. 기본이야. 거기에 플러스로 바로 정치적인 성격이 나오게 됩니다. 왕 옆에 있는 애들 정치 똑바로 해라. 좀 외세 좀 몰아내라. 종교 이해의 요구사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온 집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봤을 때 동학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정치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보온 집회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보온 집회에서부터 바로 정치적 성격이 띠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신 차리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교조 신원운동이었고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고부농민 봉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고부농민 봉기는요. 이 고부라는 지역은 지금의 뭐 전라북도 정읍이나 이리 이쪽 지역인데요. 당시 지방관들이 가장 선호했던 지역입니다. 이 고부라는 지역이 농사가 잘 돼요. 토지가 비옥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풍년을 이루다 보니까 이 부정부패로 찌든 관리들이 이곳에서 많이 이렇게 뒷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챙겨먹기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고부
자리가 상당히 선호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자, 조병갑, 일단 병신, 육갑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요. 야, 이 삼촌이 풍양조씨야. 세도정치. 삼촌이 영의정이야. 영의정.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국무총리격이야. 삼촌 이름이 누구냐? 내가 이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 약간 이름이 좀 과학인 것 같아요. 이름이라는 게. 삼촌 이름이 누구냐? 자, 여러분들 조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쁜 사람. 올해 또 이슈가 됐었죠. 설마 조혜주라고 하지 않겠죠? 누굴까요? 조두순입니다. 바로 조두순 알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급진계아파, 뭐 급진사대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라기도 잘 안 기억하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들 이름은 잘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인물 나올 때 그 인물의 흑역사를 좀 조사를 하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인물의 흑역사, 뭐 예를 들면 뭐 이승만 박사가 뭐 미국에서 실제 과속으로 6번의 교통 위반을 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좀 잘 더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두순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바로 이 조병갑의 삼촌이 바로 당시 영의정이었던 풍양조씨 조두순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삼촌이 영의정이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니? 얘가 엄청난 행포를 부리는데 이 행포가 어떠냐? 장난 아니야. 만석번하는 저수지를 딱 원래 있던 저수지에다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물값을 받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어이가 없죠. 자, 제가 시간 끝나자마자 갑자기 화장실로 가더니 화장실에다가 문을 만들어. 열쇠를 채워. 그래서 대변은 1,000원, 소변은 500원, 같이 하면 750원. 이런 식으로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거야. 자, 그런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전봉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딱 합니다. 딱 하는데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부당한 교사인 윤지연을 빨간색 쓰고 싶지 않네요. 자, 윤지연을 처단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참여할 사람들 이름을 적습니다. 맨 처음에 서은빈 먼저 적으면 될까요? 적어요, 안 적어요? 이름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최하성 기자. 자, 은빈이 말고 하성 이름 넣을 거예요? 첫 번째로 넣을 거예요? 그럼 너가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주동자가 돼서 너만 처벌받아요. 그러면 너만 잡혀서 체험학습 갈 수 있어요. 한 3년 정도 교도소 체험학습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름을 맨 앞에 넣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맨 앞에 이름이 주동자가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고부 농민 봉기 때 나왔던 게 뭐냐?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내용들을 적고 이렇게 농민 이름을 넣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전봉준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동자가 누구인지 못하게. 또한 이렇게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훨씬 이름을 쓸 때 좀 더 부담감이 덜하겠죠. 이걸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갈까요? 자, 그래서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요. 당연히 조병갑은 고부 군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나중에 1년 있다가 다시 관리로 복직을 해요. 나쁜 놈이죠. 자, 당시 세 군수가 임명됐고요. 안핵사라는 건 지방에서 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관리들입니다. 일명 진상조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용태라는 애가 와요. 조병갑이가 탐관오리 랭킹 1위면 이용태가 랭킹 2위야. 얘는 한양에서 이 고부까지 오면서 오는 길에 또 삥 뜯었고 와. 오는 길에 또 돈을 뜯어. 더러운 놈이죠. 그러니까 오더니 또 뭐 샤바샤바 해가지고 농민들 잘못했어. 농민들을 쳐니다. 참을 수 없죠.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1차 봉기예요. 방금 봤던 이 이용태의 행동이 1차 봉기,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전봉준과 손아중을 중심으로 무장이란 지역에서 봉기하게 되고요. 자, 무장 안에 백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입니다. 여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죠. 자, 4대 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농민이 보니까 막 어려운 말 쓰지 않아요. 14계도 정강이나 이런 거 보면 어렵잖아요. 농민 깔끔해요. 사람 죽이지 말고, 가축 잡아먹지 말고 농민들의 4대 강령을 발표하죠. 4대 강령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폭구민, 보국안민. 제폭구민, 보국안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라는 두 가지 구호를 발표하죠. 자, 황토현 전투와 황용천 전 승리하게 되고 전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전주를 장악한다는 건 전라도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자, 동학농민군이 전주를 장악하니까 또 이 민비가 아이고 저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또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청나라를 불러들여요.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을 불러들였고, 갑신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을 불러들였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또 청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1차 봉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반 지배체제를 타도하려는 사회 변혁적, 당시 봉건적 사회에 대항했다 해서 우리가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1차 봉기가요? 1차 봉기가 반봉건적 사회면 2차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1차, 2차를 구별하는 거겠죠. 자, 동학농민운동군이 전라도를 장악하니까 민비가 도와줘요. 청나라가 옵니다. 근데 우린 분명히 청나라만 불렀거든요. 청군이 와요. 청군이 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군이 와요. 말도 청군이 왔으면 만약 부를 거면 청군 왔으면 누가 와야 돼요? 백군이 와야죠. 아, 이제 이거 모르나? 청군 백군? 아니 이거는 초등학교 때 청군 백군 나눠가지고 이렇게 체육대 운동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뭐 이렇게 박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으면 막 오잼이라고 하나 뭐 던져가지고 막 던지면 딱 터지면 막 쭉 깃발이 나오면서 박수인 자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뭔지 알아요? 자, 가겠습니다. 청군이 오고 일본군이 옵니다. 청군이 5월 5일 날 오거든요. 일본이 5월 6일 날 바로 하루 걸려서 와요. 자, 일본이 온 이유 무슨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텐진 조약의 그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5월 5일 날 옵니다. 5월 6일 날 옵니다. 자, 5일 날 6일 날 오니까 야, 큰일이야. 이거다 우리나라에서 전쟁 날 것 같거든. 크게. 그래서 당시 정부군하고 동학농민군이 만나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지금 청나라 일본군 다 왔다. 우리 서로 화치를 맺자 해서 화약을 체결하죠. 5월 7일입니다. 급하게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 우리가 잘못된 게 뭐가 있냐? 너희들 잘못한 정치 12개, 폐정개혁안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자, 보시면 이게 폐정개혁안이구나 라는 건 알아야 돼요. 자,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백정에 쓰는 평량강은 없앤다. 전체적으로 신분제도의 폐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12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건 뭘까요? 농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바로 토지입니다. 농사짓는 땅. 그거를 균등하게 나눈다.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폐정개혁안 12개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폐정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동학농민군과 정부가 각각 동학농민군은 집강선하는 자치기구를 세웁니다.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걸 세워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합니다. 집강소와 교정청의 설치로 폐정개혁안들이 하나하나씩 실행되고 있는데 일본이 갑자기 또라이 짓을 합니다. 아마 계획된 행동이었겠죠? 일본은 아마 우리나라에 오는 순간부터 동학농민운동구를 진압하러 온 게 아니라 아마 경복궁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를 장악하면서 청일전쟁을 도발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보죠. 야, 너 뭐냐? 너 어이없다? 너 왜 장악했니? 너희가 조금 개화가 늦으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 해서 갑오 개혁도 실시합니다. 명분이죠. 자, 그래서 전주 화약으로 잠잠해졌던 동학농민운동이 재봉기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2차 봉기라고 얘기하는데요. 2차 봉기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일본의 경복궁 점령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2차 봉기는 반봉건적이 아니네요. 일본 때문이니까 반외세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와 2차 봉기의 성격입니다. 자,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난접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북접연합부대가 일본과 맞서 싸웠으나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결국 동학농민구 전봉준의 체포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을 교과서에서 보시면 지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 광주 지역은 지금 어디쯤에 있냐면 광주 지역은 제가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어제 어떤 애한테 광주는 무슨 색으로 표현할까 그랬더니 친구가 파란색으로 표현하래요. 왜? 그랬더니 광주은행이 파란색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광주는 요 정도쯤에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쯤. 자, 볼까요? 고부에서 자, 전주성을 장악하게 되죠. 4월 27일 날. 자,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상륙하고 일본군이 상륙합니다.
그리고 전주 화약이 체결되죠. 그 다음 일본이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하고 2차 봉기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고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1차 봉기와 관련된 건 황토현 전투죠. 2차 봉기와 관련된 건 우금치 전투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네요. 자,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순서를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겠죠. 마지막은 항상 의와 한계입니다. 한계부터 갈게요. 한계는요, 동학농민운동이 뭔가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 못했다.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말만 하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가지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쉬운 건 갑신정변의 주동자들과 동학농민운동군이 합쳐서 콜라보로 만약에 뭔가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의의 가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었고요. 자, 양반 중심의 지배질서를 타파했다. 즉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고 이건 그대로 가보개혁에 반영되었습니다. 제2차 봉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외세의 침략에 맞섰다.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했지만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자녀 세력들은요 나중에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봤고요. 자, 몇 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내용이에요. 신문자 뭐 이렇게 내용에서 뭐 거부 조병갑의 수탈 침에 의거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자, 다음은요 집광소 활동 시기 사회 모습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2차 봉기 배경을 말해봐라. 1차는 이용태의 탄압, 2차는 일본의 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사회는 아마 평등 사회였지 않나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도움글이네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군을 운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